1950년 봄, 20살의 한 오마하 청년이 하버드 경영대학원 면접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청년은 자신이 당연히 합격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탈락이었습니다. 면접관은 그에게 당신은 하버드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은 엄청난 좌절감에 휩싸인 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인생이 끝난 것만 같던 깊은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하버드가 던진 그 거절의 편지가 오히려 그를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이끄는 운명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버드에서 거절당했던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만약 그가 그때 하버드에 합격했더라면 오늘날의 오마하의 현인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버핏의 위대한 투자의 역사는 바로 이 인생 최악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1950년대의 뉴욕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기업의 소유권이 아니라 내일 당장 오를지 내릴지 맞추는 홀짝 게임의 칩처럼 취급했습니다. 차트의 복잡한 선을 분석하고 어두운 뒷골목에서 흘러나오는 은밀한 소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집 사람이 사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도 모른 채 전 재산을 쏟아붓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대중의 투자는 늘 이성보다 감정에 휘둘렸고 탐욕과 공포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갔습니다. 20대의 워렌 버핏 역시 이 혼돈의 시장 속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들을 따라 사고 파는 것 말고 진짜 과학적이고 안전한 투자 방법은 없는 것일까? 시장의 소음 속에서 버핏은 자신을 이끌어줄 진짜 나침반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납방한 후 버핏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읽다가 온몸에 전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저자가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버핏은 망설임 없이 컬럼비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버핏은 자신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단 한 사람, 운명의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벤저민 그레이엄. 그레이엄은 당시 월가의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투자와 투기를 명확하게 구분지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을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체계로 접근한 최초의 인물이었으며 훗날 월가의 전설, 가치투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는 거장이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젊은 버핏의 천재성에 불을 지핀 것은 하버드의 엘리트 교육이 아니라 바로 이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 버핏에게 속삭인 첫 번째 가르침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매일 시세판에서 요동치는 가격표가 아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진짜 기업의 소유권, 그 일부를 사는 것이다. 그레이엄은 시장의 감정이나 차트의 움직임에 절대 현혹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주식시장에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조울증 환자가 살고 있어서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부르고 어떤 날은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부른다는 것이었죠. 현명한 투자자는 그 미스터 마켓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는 눈, 숫자를 통해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법. 그레이엄의 이 철학은 젊은 버핏의 머릿속에 투자의 절대 원칙이자 가치 투자의 뼈대로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그레이엄이 버핏에게 물려준 유산 중 가장 위대한 개념을 꼽으라면 그것은 단연 안전마진입니다. 안전마진이란 쉽게 말해 어떤 물건의 진짜 가치가 10,000원이라면 그것을 시장에서 5,000원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가치 판단에 약간의 실수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와도 이미 원래 가치보다 훨씬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볼 확률이 극히 낮아집니다. 그레이엄은 튼튼하지 않은 다리를 건널 때 10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다리에는 3톤의 트럭만 지나가게 해야 안전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버핏이 평생을 지켜온 투자의 제1법칙, 절대 돈을 잃지 마라와 제2법칙은 제1법칙을 절대 잊지 마라라는 전설적인 격언의 뿌리가 바로 스승이 가르쳐준 안전마진이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단순히 투자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그레이엄은 엄청난 부를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에게 큰 돈을 남겨주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투자를 부를 독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지적인 게임으로 여겼습니다. 버핏은 그런 스승의 뒷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시장의 탐욕에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명확한 원칙을 지키며 담담하게 걸어가는 삶. 버핏이 배운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하나의 고결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적 유산은 훗날 오마하로 돌아간 버핏의 삶에 고스란히 투영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중 한 명인 워런 버핏. 우리는 그가 매일 아침 최고급 호텔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할 것이라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출근길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은
뜻밖에도 단돈 3달러짜리 맥도날드입니다. 주식시장이 좋은 날에는 3달러 17센트짜리 베이컨 에그 맥머핀을, 시장이 좋지 않은 날에는 2달러 61센트짜리 소시지 맥머핀을 먹는 이 소박한 루틴은 수십 년째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1958년에 3만 달러를 주고 산 오마하의 낡은 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직접 차를 몰고 출근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사치에는 단 1달러도 낭비하지 않는 것. 스승에게 배웠던 본질에 집중하는 삶을 그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지금도 매일 아침의 루틴을 통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핏에게 세계 최고의 투자가가 된 비결을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버핏은 자신의 두터운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매일 이런 책과 보고서를 500페이지씩 읽으십시오. 지식은 그렇게 쌓입니다. 마치 복리이자처럼 말이죠. 버핏은 하루 일과의 80%를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책과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데 보냅니다. HTS 창이 깜빡이는 불빛을 보며 초조해하는 현대의 투자자들과 달리 그는 활자 속에서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용히 응시합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오히려 고독하게 책을 읽으며 생각의 깊이를 더하는 것. 그 지독할 정도의 묵묵한 공부가 매번 시장의 폭풍 속에서도 그를 흔들림 없는 오마하의 현인으로 만들어준 진짜 비결이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도 버핏이 여전히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미 평생을 쓰고도 남을 부를 가졌고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서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투자는 더 이상 통장 잔고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버핏에게 투자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정교한 지적 게임입니다. 자신이 분석한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증명되는 과정, 그 지적인 퍼즐을 맞추는 순수한 즐거움이 그를 여전히 살아 숨쉬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은 투자자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공포에 질려 영혼이 파괴되지만 투자를 지적 게임으로 즐기는 버핏에게 시장의 변동성은 그저 게임의 흥미진진한 규칙일 뿐이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거절당했던 무명의 청년은 스승의 철학을 가슴에 품고 자신만의 삶의 태도를 구축해 마침내 세계 투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거인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알고리즘과 컴퓨터가 지배하는 첨단 시대로 변했지만 그가 던지는 메시지는 수십 년 전 강의실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투자자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빨갛고 파란 숫자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고 일희일비하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일 급등할 종목의 이름이 아니라 버핏이 보여준 삶의 태도와 묵직한 원칙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격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치를 품고 계십니까? 워렌 버핏의 투자 인생 스토리 제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에서는 버핏이 무엇을 사고 무엇을 절대 사지 않는지 그 위대한 성구안의 비밀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